자, 빈출 308페이지 보시죠. 빈출 308페이지 보시면 거기 스텝 3의 1번 오답 지문 매매 계약에서 비진의 표시가 유효하기 위해서 상대방은 선의면 족하고 과실의 유무는 묻지 않는다. 맞아요? 틀렸죠? 비진의 표시는 원칙이 유효 예외,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무효가 되죠? 그러면 유효가 되는 경우는 언제라 그랬죠? 상대방이 선의 무과실일 때, 그죠? 그러니까 비진의 표시가 유효하기 위해서 상대방은 선의면 족하고 과실 유무는 묻지 않는다 그러면 틀렸죠? 선의 무과실일 때만 유효. 동의하세요? 네. 그 다음에 311페이지 보시면 311페이지 사례 분석 있죠? 사례 분석 읽어보시죠. 각은 자신의 생산에 의거한 통정한 허위의 매매계약에 따라 소유권 이전 등기를 그에게 해주었다. 그 의를 위한 사상을 모든 것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줬다. 자, 나중에 이제 여러분 익숙해지시면 이런 거 읽으시면서 바로바로 그림을 그리셔야 돼요. 그리고 을로부터 병행에 넘겨받았는데 얘가 뭘 왔다 그랬어요? 어디 손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모른다 뭐예요? 선이, 병이 선이란 말이에요. 여기까지 이해됐죠? 자, 그러면 1번 갑은 을과의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틀렸죠? 여기 봐봐요. 갑은 을과의 계약이 뭐예요? 통정한 허위 표시이므로 뭐죠? 무효이잖아요. 이걸 취소라고 표현하면 틀리는 거예요. 자, 핵심 빈출 밑에 갑은 을에게 원인 무효를 이유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을에게, 그죠? 다음 빈출 갑은 병을 상대로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병이 뭐였으니까? 선이잖아요. 선이면 얘는 취득해요? 취득 못해요? 취득하죠? 선이면 취득하잖아요. 취득하니까 갑이 얘한테 달라고 할 수 없다. 주장할 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거죠? 달라고 못하고 주장하지 못한다, 반환하지 못한다, 반환 청구할 수 없다라는 걸 한마디로 뭐 하지 못한다? 예? 하지 못한다 그 얘기예요. 여기서 대에서 항은 저항한다 그런 뜻이에요. 저항한다. 네? 네. 저항한다라는 뜻이에요. 손으로 물건 들어 올리는 건데 이것도 손이에요. 손. 그래서 손으로 물건을 들어 올린다 그랬을 때 왜 우리 저기 영화 같은 데 보면 옛날에 전쟁에서 예? 저쪽에서 적군이 오면 이쪽에서 우 하면서 창을 막 이렇게 번쩍번쩍 들어 올리죠. 그러면서 적군하고 싸우겠다는 그거를 하잖아요. 그런 의미예요, 이게. 저항한다, 대항한다. 그러니까 결국은 전쟁을 하겠다 이거잖아요. 항이라는 건 누구에 대해서? 갑이 얘한테 대항하지 못한다라는 말은 갑은 얘한테 아무런 주장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얘가 뭐였을 때? 선의의 제3자라면. 그러면 선의가 아닌 만약에 악의의 제3자라면 갑은 얘한테 전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전쟁이라는 건 결국 소송이란 말이에요. 소송. 얘가 선의의 제3자라면 확정적으로 취득하니까 갑은 소송하지 못하는 거예요. 달라고. 근데 만약에 얘가 악의의 제3자라면 얼마든지 소송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달라고. 이해되셨어요? 그걸 대항한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송에서도 소송한다 그래도 갑이 얘한테 수임을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한다 그랬을 때
결국 자기의 권리를 주장한다라는 의미로 이해하면 돼요. 대항한다는 말을 그래서 다른 말로는 주장한다. 예? 어렵지 않죠? 자, 그래서 갑은 병을 상대로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그 얘기예요. 자, 지금 이 상태에서 문제 푸는 게 사실은 쉽지는 않죠. 예. 일단은 그것만 이해하시면 되고요. 다시 책을 한번 보셔요. 여기서 이제 더 이야기를 해야 될 문제가 쭉 나오는데, 보시면 지금 어쨌든 갑은 얘가 선이라면 취득을 하는 거니까 병에게, 선의의 병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랬고, 그죠? 이렇게 되면 악의의 제3자가 되는 것이니까 갑은 악의의 병에게 대항할 수 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고. 이해되셨어요? 그럼 어쨌든 선의의 제3자는 취득을 하는 거네요. 취득을 하는데 자기가 스스로 야 그냥 가져가 라고 하는 것은 무방합니다. 그거는 가능해요. 자기가 취득함에도 불구하고 에이, 내 취득 안 할 테니까 너 그냥 가져가라 라고 하는 건 무방해요. 자기가 스스로 권리 포기하는 것이니까. 그러나 갑은 병에게 주장하지는 못한다. 갑이 병에게 주장 못하는 거지 병은 얼마든지 무효를 주장해도 되는 것이다, 그거예요. 그래서 갑이 선의의 병에게 주장 못한다. 그러나 선의의 병은 무효 주장해도 된다. 그런 의미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나 병이 만약에 통정사실을 알았다 그러면 악의의 제3자가 되면 얘는 보호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갑은 악의의 병에게 주장할 수 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선이냐 악이냐가 달라지는데 다시 여러분 교재 왔다 갔다 해서 죄송한데 비교해 볼 필요가 있어서 그래요. 우리 아까 29페이지 가보시면 양가로 3번에서 사회 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의 무효는 절대적, 확정적 무효이기 때문에 선의의 제3자에게도 무효를 주장할 수 있고, 그죠? 그래서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시 이야기 드리지만 여러분 봐봐요. 이렇게 선이면 보호를 해주고 제3자 선이면 보호를 해주고 제3자가 악이라면 보호를 안 해주잖아요. 그럼 누구한테는 주장 못하고 누구한테는 주장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상대적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상대적. 근데 선의에게도 주장할 수가 있고 악의에게도 주장할 수가 있다. 그러면 다 똑같잖아요. 제3자가 선인지 악인지 상관없이 무조건 주장할 수 있는 거죠. 이런 걸 우리는 절대적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절대적. 상대적인 건 사람에 따라 바뀌는 건데 절대적인 것은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 바뀌잖아요. 항상 같아요. 그래서 절대적이다 그런 얘기예요. 이해되셔요? 나는 당신을 사랑하는 게 절대적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누구든 어쨌든 그 사람 사랑하는 건 변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절대적인 건. 나는 당신을 사랑하는 게 상대적입니다. 그 말은 너 하는 만큼 사랑해 줄게 그거잖아요. 이해되셨어요? 상대적인 건 변하는 겁니다. 근데 절대적인 건 변하지 않는 거예요.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을 만나면 친절해요. C라는 사람을 만나면 싸나워요. 이건 절대적이에요, 상대적이에요? 근데 A는 누구를 만나든 친절하면 이건 절대적인 거예요. 누구를 만나든 싸나우면 이것도 절대적인 거예요. 안 변하니까. 근데 상대적인 건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효를 주장할 때 선의의 제3자에게는 주장할 수가 없고 악의의 제3자에게는 주장할 수가 있다. 그러면 변해요, 안 변해요? 변하죠. 이렇게 변하는 거는 뭐라 그래요? 상대적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 누구에게든 다 똑같이 주장할 수 있다 그러면 절대적인 거예요. 그거는 변하지 않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네.
자, 뒤에 보면 이제 선의의 제3자 그랬을 때 제3자의 뜻, 그 다음에 대항하지 못한다 이렇게 나오는데 요거를 이제 하나씩 볼 거예요. 보는데 지금 보는 게 아니고 요건 다음 순환에서 자세히 볼 거예요. 일단 제3자가 뭐였을 때 선의이고 두 번째 제3자이었을 때 이 사람에 대해서는 주장하지 못한다. 대항이라는 말을 주장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사실은 요거예요. 선의에서는 제3자의 선의는 뭐 된다고요? 추정이 된다 그래요. 제3자의 선의가 뭐 된다? 추정된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일단은 얘한테 넘어가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일단은 선의로 법이 추정을 하는 거예요. 그럼 추정이란 거는 뒤집어질 수 있다는 얘기죠. 반대의 증거를 제시했을 때 뒤집어지면 추정이고 반대의 증거를 제시했는데 뒤집어지지 않으면 간주고. 그렇죠? 일단은 그럼 얘는 일단 선의로 추정을 받는 거예요. 자, 이 추정 나오면 뭐 따지라 그랬죠? 입증 책임. 증명을 누가 해야 되느냐? 불리한 사람이, 유리한 사람이. 그럼 누가 불리해져요? 자, 병은 일단 선의로 추정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얘는 취득하는 거죠. 그럼 상대적으로 자기 건데도 취득하지 못하는 누가? 갑이 불리해진단 말이에요, 얘가. 그러니까 얘가 선의가 악이라는 사실을 입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입증하지 못하는 한 얘는 그냥 선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상 지금 갑이라는 사람이 여러분이라면 아는 지인에게 맡겨놨다가 그놈이 팔고 넘어갔는데 이 사람이 통정 허위 표시였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이 사람이 알 거라는 걸 뭘로 입증할 거예요? 어떻게 입증해? 얘가 알았다는 걸 어떻게 입증할 거예요? 알았다는 걸 입증하면 얘는 취득을 못하니까 당연히 갑은 소송에서 찾아올 수가 있는 거예요. 뭘로 어떻게 입증해요? 네? 녹취 따요? 전화해서? 너 우리 통정했다는 건 너 그 당시 알았지? 하고 전화하면 내가 알았어.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그랬어요? 그러겠죠. 당연히. 알아도 모른 척 하겠죠. 그럼 어떻게 입증해요? 악이라는 걸. 현실적으로 따라서 입증 못해요. 넘어가면 끝인 거야, 그냥. 현실적으로 입증할 수가 없어요. 저걸 어떻게 입증하냔 말이에요. 심지어 얘네들이 통정한 허위 표시로서 가짜로 매매했다는 것을 제3자 강제 집행할 수 있는 채권자가 입증하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아니, 쥐들끼리 짜고 해서 소유권 이전을 해줬는데 그거 짜고 했다는 걸 뭘로 어떻게 입증하냐고요. 이런 경우는 있어요. 갑이 남편이고 을려가 아내예요. 그래도 그나마 믿을 만한 건 지인보다는 가족이잖아요. 그죠? 그 남편이 빚을 잔뜩 진 거예요. 빚을 잔뜩 져가지고 채권자들이 한두 놈이 아니에요. 꼴랑 남아있는 재산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채권자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거 어떻게 해요? 가압류 쳐서 강제 집행해서 경매 친 다음에 경락대금에서 돈을 받아가는 거예요, 이제. 그게 빤히 보이죠? 그럼 갑의 입장에서 어떻게 할 거예요? 그나마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아내잖아요, 아내. 아내 명의로 소유권 이전을 해놓는 거예요. 뭐 매매로 하든지 증여로 하든지 어떻게든 소유권 이전을 해놔요. 얘 이름으로. 이해되셔요? 그러면 채권자들 X가 있을 때 얘가 강제 집행하려고 하니까 얘 재산이 하나도 없는데 등기 때 보니까 이놈이 한테 넘긴 거예요. 그럼 이건 분명히 지인 아내의 명의로 좀 빼돌린 거잖아요. 그러면 얘들 사이에 명분이 예를 들어 매매다 또는 증여다라고 했을 때 이 매매나 증여가 이루어진 명분이 없잖아요. 부부끼리 무슨 매매를 하고 증여를 해요. 증여는 할 수 있겠지만. 그래서 부부끼리 매매한다는 것도 이상하죠. 그래서 얘들이 뭐 하는 거예요, 이제? 그렇죠. 이혼을 하는 거예요. 서류상으로. 그럼 명분이 생겼잖아요. 누가 봐도 합리적이죠. 이혼하니까 위자료를 줬네? 그럼 이제 얘 거네? 그럼 얘는 재산이 없는 거네요? 그죠? 근데, 이혼했는데, 같이 살아? 이거는 통정한 허위 표시 100%.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혼을 해서 명분을 이혼을 했기 때문에 소유권을 이전해 줬다. 여기까지는 좋아요. 대신 어떻게 해야 돼요? 따로 사는 거예요. 따로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빼돌려면 이렇게 합리적으로 빼돌려야 돼요.
그럼 따로 살면 안 보면 멀어진다 그러잖아요. 아웃 오브 사이트, 아웃 오브 마인드. 그죠? 예? 그럼 이제 또 병남을 만나가지고 둘이 누구 좋은 죄만 시킨 거야. 그죠? 이해되셨어요? 그리고 현실적으로는 통정허위 표시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라고는 하지만 더 판례는 제3자는 일단 선의로 추정을 시켜버립니다. 법원에서는. 따라서 병이라는 사람 입장에서는 일단 선의로 추정이 되기 때문에 얘는 선의로 추정이 되니까 추정을 받으니까 갑의 입장에서 이 사람의 악의를 입증해야만 찾아올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것이에요. 자기들끼리 통정하는 것도 찾기가 어려운데 제3자가 넘어갔을 때 이놈이 그걸 알았다 몰랐다는 걸 어떻게 입증하냔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 법원에서는 통정허위 표시 사건이 있으면 얘가 제3자에게 넘겨줬다 그러면 이 사람은 일단은 선의로 추정시켜버려요. 판례가 그렇게 봐요. 판례가 제3자의 선의는 뭐 된다 그래요? 추정된다 그래요. 추정된다. 현실적으로는 넘어가면 끝인 거예요. 만약에 이 관계가 지금 통정한 허위 표시로서 무효라고 했잖아요. 그 경우에 넘어가면 제3자 선의로 추정되죠. 근데 만약에 이 관계가 비진의 표시였다라고 해봐요. 원칙은 유효, 예외, 무효란 말이에요. 그렇더라도 역시 선의의 제3자가 나오게 되면 얘는 추정받는 거예요. 넘어가면 끝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문제를 풀어봐야 되니까 문제 풀 때는 제3자가 일단 이론적으로 선의라면 얘는 보호되는 거고 악이라면 보호 안 되는 것이니 선의의 제3자에게는 주장하지 못하는 것이고 악의의 제3자에게는 주장할 수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론상으로. 실무상으로는 일단 넘어가면 끝인 거예요. 뭘 찾아요? 못 찾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여기서 통정한 허위 표시를 했다라는 것 자체도 입증하기가 곤란할 뿐인데 넘어가는 거는 사실상 있을 수 없는 사례다. 현실적으로. 현실에서는. 이론에서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심지어 이론에서도 얘가 그러면 여기서 취득하고 얘는 취득 못 하잖아요. 근데 얘가 취득한 다음에 정이라는 사람에게 또 넘겨줬어요. 얘가 악이에요. 얘는 통정 허위 표시를 알고 있어요. 그럼 얘는 취득할까요? 취득 못 할까요? 이래도 취득을 해요. 왜냐하면 병에서 선의의 제3자로서 취득을 하죠. 그럼 얘가 취득하니까 얘는 권리자가 된 거죠. 권리자가 됐으면 자기 권리를 자기가 넘겨줄 수 있나요? 그럼 있는 권리를 그대로 승계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취득하는 거예요. 그런데 얘가 얘한테 넘겨주는 거는 얘가 당연히 취득하지는 못해요. 왜냐하면 보시면 얘들 사이에 갑과 을 사이에 통정허위 표시는 언제나 무효라 그랬죠. 그럼 얘한테 등기 넘겨져 있어도 이건 무효죠. 그럼 누가 소유자? 갑이 소유자죠. 그럼 얘는 권리가 있어요? 권리가 없어요? 권리가 없는 사람이 넘겨준단 말이에요. 권리가 있는 걸 넘겨받았을 때 승계취득이 되는데 권리 없는데 없는 권리를 어떻게 넘겨주느냐. 그래서 이 사람이 선의일 때는 한해서만 보호를 해주겠다. 그거예요. 이 사람이. 그럼 얘가 선의일 때는 얘를 보호해주니까 선의의 제3자라면 취득을 하는 거죠. 그럼 권리가 이제 생긴 거죠. 생긴 권리를 넘겨준다. 그럼 당연히 얘는 취득하는 거예요. 선의든 악이든 상관없이. 그냥 있는 권리를 승계받았으니까. 근데 여기서 넘어가는데 얘가 당연히 취득하는 건 아니죠. 왜? 권리가 없는 놈이니까. 무권리자니까. 그럼 다시 이렇게도 물어볼 수가 있어요. 이거를. 어떻게 얘기하냐면 지금 을과 병이 매매 계약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한테 넘어갔죠? 네. 그러면 병이 선의였다면 얘는 취득하죠? 네. 그러면 이 을과의 매매 계약은 유효가 돼요? 무효가 돼요? 선의일 때는 취득을 하니까 이건 유효가 되는 거예요. 근데 똑같은 매매지만 병이 만약에 악이었다면 이 매매 계약은 뭐가 되는 거예요? 무효가 되는 거예요. 취득을 못하니까. 그러니까 병이 선이냐 악이냐에 따라서 취득하느냐 못하느냐 이 효력이 유효가 되느냐 무효가 되느냐 달리는 거예요. 바뀌어요.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요 내용이 얘들 사이에 비진의 표시로서 무효가 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선이냐 악이냐에 따라서 취득하고 못하고 사고 사기, 강박이라는 거는
취소할 수 있잖아요. 취소를 하면 무효가 돼버리거든요. 그러면 역시 선이냐 악이냐에 따라서 주장할 수 없다, 주장할 수 있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진이 표시, 통정, 호의 표시, 착오사기, 강박은 전부 다 상대적인 효력이다. 근데 얘네들 착오사기, 강박은 취소고 비진이, 통정은 무효니까 상대적 무효, 상대적 취소라고 하는 거예요. 뒤에 가서 또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예. 자, 그 다음에 통정, 호의 표시까지 받고 거기 보시면 이제 60페이지 보시면 내용 더 깊게는 안 들어갈 거예요. 다음 순환에서 자세히 볼 거니까 일단 여기까지만 보시고. 그래서 여러분은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지금 단계에서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요거하고 악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있다. 요거하고 추가해서 제3자의 선의는 추정된다. 여기까지만 공부하세요. 예. 됐죠? 자, 그 다음에 어디 가요, 이제? 제3자 봤잖아요. 자, 이제 착오로 갑니다. 60페이지. 이거 넘어가야 돼. 이거 어려운 거예요, 이거. 다 넘어갈 거예요. 네. 이것도 넘어가고. 지금 하면 너무 헷갈리니까 미리 만들어 놓은 거예요. 네. 자, 64페이지. 64인데? 62페이지 보세요. 62페이지. 잘못 오타네요. 오타. 62페이지. 자, 착오입니다. 109조 1항입니다. 읽어보시죠. 자, 2항. 그러니까 얘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랬으니까 얘도 상대적 취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착오도. 자, 우리 착오 아까 어떻게 공부했었죠? 의사 표시의 불일치를 표의자가 알고 하면 비진이, 짜고 하면 통정, 모르고 하면 착오잖아요. 그러니까 착오라는 건 의사 표시의 불일치를 표의자가 모르고 했을 때 착오했다 그래요. 근데 조문에 보시면 자, 1항에서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을 때 취소할 수 있다 그랬죠. 그렇죠? 그 내용의 착오이어야 되고 그것이 중요 부분에 착오이어야 됩니다. 근데 단서에서 뭐라 그랬냐면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그랬으니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취소를 못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취소하려면 내용의 착오이어야 되고 본문에서 중요 부분의 착오이어야 되고 세 번째 단서에서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취소가 되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자, 그래서 칠판 보시면 내용의 착오이어야 되죠. 본문에서 1항 본문에서 두 번째는 중요 부분의 착오이어야 되고 단서에서 중대한 과실로 착오하면 취소 못한다 그랬으니까 취소를 하기 위해서는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되죠. 이렇게 세 가지 조건을 갖추었을 때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는 겁니다. 다시 볼까요? 109조 1항에서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착오이어야 될 것, 두 번째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어야 될 것, 그러면 취소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내용의 착오이고 중요 부분의 착오인데 착오가 착오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를 할 수가 없으니 취소할 수 있으려면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되겠죠. 자, 조문에서 우리는 세 개의 조건을 갖춘 거, 세 개의 조건이 나온 거예요. 착오를 이유로 취소를 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되고, 내용의 착오이어야 되고, 중요 부분의 착오이어야 되고,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된다. 그래야 취소할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암기. 어떻게 암기해요? 내용의 내용의 쭝쭝. 착오 취소의 요건은 뭐죠? 내용의 내용의 쭝쭝. 내용의 착오이고 중요 부분의 착오이고
중과실이 없어야 된다. 내용에 쭝쭝. 차고 그러면 뭐 떠올라야 돼? 제일 먼저. 내용에 쭝쭝. 차고 그러면 내용에 쭝쭝. 쭝. 중요 부분에 차고이고 중과실이 없어야 된다. 이게 요건이에요. 자, 먼저 이제 내용의 차고를 한번 봐요. 칠판 보시고. 자, 갑과 을 사이 지금 뭐가 지금 흐릿하게 보이죠? 뭐예요, 저거? 계약서예요, 계약서. 계약서. 계약서처럼 보여요? 여기서 하나도 안 보이네? 계약서예요, 하여튼. 매매 계약서예요, 매매 계약서. 근데 을이, 갑이 매도인이고 을이 매수인인데, 을이 이렇게 속으로 생각하는 게 있겠죠? 예를 들어, 갑의 토지를 사려고 한다. 그럼 사려고 하는 이유가 있겠죠? 왜 사려고 할까요? 건축하기 위해서 땅을 산다. 또는 나무 심으려고 땅을 산다. 또는 사두면 시가가 오를 것 같으니까 내가 땅을 사겠다. 내지는 개발된다는 소문을 듣고서 개발될 것 같아서 땅을 산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중요한 거는 얘들 사이에 매매 계약을 하는 것은 법률 행위의 내용이 되는 거예요. 여기 쓰여진 내용 있잖아요. 이 X 부동산을 얘가 팔고 108번지 토지를 팔고 뭐 1억 원의 대금을 어떻게 지급하겠다라는 게 나와 있잖아요. 이 계약서상에. 그게 바로 법률행위 매매계약의 내용입니다. 내용. 근데 이거는 계약서에 나와요, 안 나와요? 계약서에 안 나오잖아요, 이것은. 그죠? 이거는 말 그대로 을이 마음속으로 품은 생각이죠.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동기라고 하는 거예요, 동기. 법률행위의 내용은 여기 쓰여져 있는 이 내용이 법률행위의 내용이에요. X 토지를 누구한테 팔고 매수인이 돈을 어떻게 주겠다, 얼마를 주겠다 이런 것들, 몇 월 며칠까지 얼마 지급하겠다. 이런 것들이 법률행위의 내용이고, 이렇게 하려고 산다라는 거는 법률행위 뭐예요? 동기. 마음속에 품은 이유, 매수하려는 이유에 불과한 것이에요. 그럼 이 동기는 내용이다, 내용이 아니다? 내용의 착오일 때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는 거예요. 그죠? 그럼 동기에 뭐가 있었어요? 동기에 착오가 있었던 거예요. 건축하기 위해서 땅을 샀는데 건축이 안 되는 땅인 거예요. 이 땅이. 법적으로 건축 자체를 하면 안 되는 땅이에요. 그런 땅도 있죠? 그걸 모르고 산 거예요. 그렇다면 토지를 산 것은 법률행위의 내용인데 그 토지를 사게 된 이유에 착오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동기의 착오, 동기는 법률행위 내용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러면 동기의 착오가 있었다면 그것은 내용의 착오이다, 아니다? 아니다. 내용의 착오일 때 취소할 수가 있는 것인데, 그죠? 그럼 얘는 동기의 착오는 내용의 착오가 아니죠? 그럼 여기에 착오가 있더라도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내용의 착오가 아니니까. 이해하셨어요? 건축을 위하여 갑의 토지를 매수한 을이 있다. 그럼 여기서 법률행위의 내용은 어떤 거예요? 이런 문장이 나왔을 때 갑의 토지를 매수했다. 이게 내용이란 말이에요. 내용. 그럼 이거는 동기. 그런데 매수한 을이 건축허가 신청을 했더니 건축이 나지 않았다. 건축한다는 생각이었는데 건축이 안 됐다는 거예요. 착오가 있었죠? 자기 생각과 다른. 그죠? 그럼 이런 착오가 있으면 이건 뭐에 대한 착오다? 내용의 착오가 아니라 동기의 착오다. 동기의 착오는 내용이 아니죠? 내용과는 별개니까 내용의 착오일 때 취소할 수 있다고 했으니 동기의 착오라면 이건 내용의 착오가 아니니까 취소할 수 없다. 그 얘기예요. 이해되셨죠? 예. 내용의 착오. 그래서 착오 요건, 착오로 인한 취소를 하기 위한 요건은 뭐라 그랬어요? 내용의 쭝쭝 그랬죠. 내용의 착오이고, 중요 부분의 착오이고,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된다. 그 중에서 내용과 관련해서 뭐를 구별하셔야 된다? 동기를 구별하셔야 된다. 동기. 그 착오에서 그러면 어디를 보시냐면, 64페이지에 동기의 착오 이렇게 나와 있죠.
5번에서 동기의 착오는 의사 형성 과정에 있어서의 착오이다. 참 말도 더럽게 어렵게 해요. 그죠? 네. 그러니까 동기라는 건 결국 의사 표시를 하게 된 이유를 얘기하고 거기에 착오가 있었을 때 이걸 동기의 착오라고 한다. 자, 칠판 다시 보세요. 이런 것들을 다 묶어서 뭐라 그런다고요? 동기. 계약서에 쓰여져 있는 거, 이걸 뭐라 그런다고요? 법률행위의 내용이다. 그럼 법률행위 내용과 동기는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다르단 말이에요. 이렇게. 다르죠. 따라서 동기의 착오가 있었다 그러면 그건 내용의 착오가 아니니까 동기의 착오는 취소 대상이 되지 않는다. 지금 그걸 정리한 겁니다. 여기서 법률행위 내용이 되는 건 저 계약서에 쓰여진 내용, 즉 108번지 토지를 1억 원에 매도 매수하겠다. 이런 것들이 법률행위 내용이에요. 왜 사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이유가 동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기를 지금 책에서 뭐라 그랬어요? 의사 형성 과정에 있어서의 착오. 동기의 착오를 뭐라고 표현해서 책이? 의사 형성 과정에 있어서의 착오. 아시겠죠? 네. 자, 동기의 착오를 어떻게 표현한다고요? 동기의. 그러니까 칠판 보시고요. 책을 같이 봐야 되는 이유가 제가 설명을 하면 이해가 되는데 책을 보면 겉도는 거예요, 내용이. 지금 동기는 뭐냐면 얘의 의사가 뭐예요? 이 토지를 사겠다라는 게 의사죠. 토지를 사겠다는 게 의사잖아요. 근데 그 의사를 여기다가는 표시를 한 것이고, 근데 의사를 표시한 이유가 뭐였어요? 이런 거란 말이에요. 의사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던 거예요. 의사 표시의 착오가 아니라. 의사는 표시가 일치했는데 자기가 108번지 토지를 1억 원에 매수하겠다는 의사가 그대로 표시됐는데 문제는 의사 형성 과정에서 이러한 의사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착오가 생겼다. 이게 동기의 착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의사 표시의 착오하고 의사 형성하는 과정에서의 착오하고 다른 개념이죠. 표현을 이렇게 달리 표현해요. 자, 그래서 의사 형성 과정에 있어서의 착오, 그거 밑줄 그시고, 즉 표시에 대응하는 내심의 의사는 존재하는데, 그러니까 그 계약서에 쓰여진 내용에 대응하는 의사는 존재하는데 그 내심의 의사를 결정할 때의 동기 내지는 내심의 의사를 결정하는 과정에 착오가 있는 경우다. 예컨대 전철역이 생긴다고 생각해서 이게 동기죠. 그렇지 않은 토지를 매수했다. 이게 법률행위 내용이죠. 토지 매수가. 재고품이 아직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없는 줄 알고 물건을 주문했다. 물건 주문이 법률행위의 내용이고 재고품이 있는데 없는 줄 알았다. 이건 뭐의 착오? 동기의 착오. 이해되시나요? 동기 개념 이해하셔야 돼요. 여기 봐봐요. 동기는 같은 기수죠. 네? 동기는 같은 기수죠. 먼저 들어간 사람은 선배고 나중에 온 사람은 후배잖아요. 그 동기죠. 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지금. 동기가 무슨 같은 기수예요. 생각. 이 의사표시를 하게 된 이유를 동기라고. 같은 기수를 동기라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 동기 동창 했을 때 그 동기하고 다른 동기예요. 한글만 같아요. 한자가 달라요. 동기의 착오를 뭐라고 했다고요? 의사 형성 과정에서의 착오. 동기의 착오. 동기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동기는 다시 말하면 의사 표시를 하는 게 아니고 의사 표시를 하게 된 이유, 의사를 형성하는 과정,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동기의 착오는. 자, 그래서 동기의 착오는 취소할 수 없다는 거예요. 동기의 착오가 있다면. 아까도 책에서 봤듯이 지하철이 생긴다고, 전철역 생긴다고 생각해서 토지를 매수했는데 전철역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럼 동기의 착오가 있었던 거죠.
그렇다고 취소할 수는 없다. 왜? 내용의 착오가 아니니까. 법에서는 분명히 내용의 착오를 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야 취소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내용이 아니니까 동기의 착오는 취소할 수 없다. 두 번째, 그런데 그 동기가 뭐 되면 표시가 되면 이때는 취소할 수 있어요. 동기가 표시가 되는 건 여기서 얘하고 계약할 때 구두상으로 표시해도 상관없어요. 다만 나중에 입증이 어렵겠지만 여기다 써놓으면 되죠. 특약으로 내가 건축하기 위해서 소리를 매수합니다. 이렇게 써놓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내용이 되는 거잖아요. 이거는. 그래서 표시가 되면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가 있다. 내용이 되니까. 다만 당사자 간에 동기를 내용으로 삼자 꼭 여기다 특약으로 합의를 해야 될 것까지는 요구되지 않습니다. 일방적으로 얘기만 해도 돼요. 구두상 얘기해도 돼요. 입증만 할 수 있다면. 굳이 계약서에 꼭 써야만 하는 건 아닌데 그런 게 확실하다는 거죠. 굳이 동기를 표시하고자 한다면. 세 번째입니다. 표시가 되지 않았어요. 동기를 표시하지 않았어요. 그렇더라도 상대방으로부터 유발되었거나 제공된 동기 착오라면 취소 대상이 된다. 이게 우리 판례예요. 동기의 착오는 이거 세 가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내용의 착오가 됐을 때 취소할 수가 있는데 동기의 착오는 내용의 착오가 아닙니다. 그래서 취소 대상이 아니라는 점. 다만 얘가 표시된다면 내용이 되니까 취소할 수가 있고. 그죠? 구체적으로 합의까지는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합의까지는 안 해도 표시만 되면 돼요. 근데 예외적으로 표시되지 않았는데 상대방으로부터 뭐 했을 때 유발됐거나 제공되어진 동기의 착오라면 표시되지 않아도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세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동기의 착오는 이거 반드시 기억해야 되고. 자, 예를 들어서 얘가 착오를 했어요. 개발된다는 소문이 있어서. 근데 요 놈이 어떻게 했어요? 얘가 착오를 했는데 착오자의 상대방이 유발시킨 거예요. 헛소문을 거짓으로 낸 거예요. 지 땅 팔아먹으려고. 네? 또는 제공했어요. 얘가 자료를 제공해요. 허위 자료를. 야, 이거 개발 계획이 이렇게 있단다. 이거 사면 네 오른다. 그렇게 했다면 표시되지 않더라도 취소할 수가 있다. 여기까지 오늘 진도를 보겠습니다. 자, 그 얘기가 65페이지까지 써져 있어요. 64페이지 동그라미 2번 보시면 밑에서 한 7절쯤 올라가죠. 판례는 동기의 착오가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분의 착오에 해당함을 이유로 표의자가 법률행위를 취소하려면 그 동기를 당의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을 것을 상대방에게 표시하고 의사표시 해석상 법률행위 내용으로 되어 있다고 인정되면 충분하고 당사자들 간에 별도로 동기를 의사표시 내용으로 삼기로 하는 합의까지 이루어질 필요는 없다. 그러나 그 법률행위의 내용의 착오는 보통 일반인이 표의자 입장에 섰더라면 그와 같은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였으리라고 여겨질 정도로 그 착오가 중요한 부분에 거대한 것이어야 된다고 보고 있다. 다만 동기가 상대방의 부정한 방법에 의해서 유발되었거나 동기가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된 경우라면 표시됐는지 여부를 따지지 않고 동기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그러면 나와 있는 63페이지에 나와 있는 착오의 유형 있잖아요. 그래서 1번이 내용의 착오, 표시상의 착오, 표시 기간의 착오, 법률의 착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내용의 착오라고 해요. 다만 표시 기간의 착오는 착오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중요한 건 아니에요. 나중에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동기의 착오는 내용의 착오이다, 아니다? 아니다. 내용의 착오가 아니니까 동기의 착오가 있었다면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나 동기가 표시되면 내용이 되는 거죠? 이때는 취소할 수 있다. 다만 합의까지 요구될 것은 아니다. 표시되지 않았을지라도 어땠을 때 상대방으로부터 유발되었거나 제공된 경우라면 취소할 수 있다. 그랬죠? 근데 이걸 또 어떻게 바꿔치냐면 유발되었거나 제공되었다 요 말을 상대방이 동기의 착오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취소할 수 있다. 이러면 틀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아까 우리 지금 이건 동기의 착오를 얘기했지만 아까 사회질서 위반에서 뭘 봤죠? 동기의 불법을 봤죠? 지존파. 어떤 것도 몰라요? 눈알 2개. 어떤 눈알? 표시된 눈알, 알려진 눈알. 그죠?
그것도 알았거나 알 수 있어. 이렇게 들어가면 안 된다 그랬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막 헷갈리니까 자꾸 반복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내용 정리할게요. 오늘 어디부터 봤냐면 사회질서 위반의 법률행위 그랬죠. 반사회질서 위반의 법률행위부터 봤습니다. 사회질서 위반의 법률행위는 무효가 되는데 반사회질서 그러면 이게 너무나 추상적이기 때문에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 판례를 정리해 보면 세 가지로 정리가 됐어요. 첫째, 목적 자체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경우, 인륜에 반하는 행위, 정의관념에 반하는 행위, 개인의 자유를 심하게 제한하는 행위, 그 다음에 생존의 기초가 되는 재산의 처분 행위, 사행 행위, 거기에 백사조 폭행까지 포함된다 그랬죠. 두 번째, 목적은 적법해도 금전적인 조건이나 대가가 결부됨으로써 사회질서 위반이 되는 경우가 있고, 또 법률적으로 강제할 수 없는데 그것을 법률적으로 강제하면 역시 사회질서 위반이 되는 경우가 있다 그랬죠. 법률적으로 강제해서 사회질서 위반이 되는 경우가 어떤 경우? 국제그룹 해체 사건. 키워드는 성립 당시 강박. 그게 키워드예요. 그럼 사회질서 위반이 아니다. 성립 과정상의 강박. 성립 당시가 아니라 성립 과정상의 강박이었다. 그러면 이건 사회질서 위반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세 번째, 동기의 불법이에요. 동기가 불법이더라도 그 법률행위 자체는 유효하다. 다만 그 불법인 동기가 뭐였을 때 표시되거나 알려진 경우, 눈알 두 개, 표시된 눈알, 알려진 눈알. 그랬을 때는 표시되거나 알려졌을 때는 사회질서 위반이 됨으로써 무효가 된다 그랬죠. 사회질서 위반의 효과, 무효입니다. 무효면 이행하기 전에는 이행하지 않으면 그만이에요. 근데 이행한 후가 문제가 되죠. 불법 원인 급여 때문에 선불치면 반환 청구하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불법 원인 급여. 사회질서 위반의 무효는 절대적인 무효죠. 따라서 선의의 재산되게 대항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있다. 선의의 재산되게 대항할 수 있다. 무효니까, 절대적 무효니까 추인해도 무효가 된다 그랬죠. 그 다음에 불공정한 법률행위예요. 김노인 사건 떠올리시고, 김노인의 궁박, 경솔, 무경험 중에 어느 하나만 있어도 되죠. 궁박은 경제적 원인에 의한 궁박을 포함하며 정신적 궁박도 역시나 궁박에 해당한다. 급부와 반대급부의 현저한 불균형이 객관적 요건이죠. 법률 행위실을 기준으로 불균형을 따져주면, 불균형하다라고 했을 때, 객관적으로 불균형하다고 했을 때 김노인의 주관적인 요건이 추정된다, 추정되진 않는다. 추정되지 않기 때문에 김노인 측에서, 즉 무효 주장하는 측면에서 주관적 요건과 객관적 요건 모두를 다 입증해야 된다 그랬죠. 그러면 장사장 폭리행위에 악의가 있어야 된다 그랬죠. 폭리행위 악의란 김노인의 궁박, 경솔, 무경험이라는 사정을 알고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의사, 그걸 폭리행위의 악의라고 했죠. 계약의 형태가 극히 이례적이라고 했기 때문에 폭리행위 악의를 인정했습니다. 그러면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되면 무효가 되죠. 이 무효는 역시 절대적 무효입니다.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무효도 절대적인 무효. 따라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그리고 불법 원인 급여가 적용되죠. 따라서 결론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김노인이 집도 갖고 돈도 갖고. 따라서 불공정 행위의 양 당사자는 이미 이행한 것에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면 OX, X. 그럼 반환 청구할 수 없다 그러면 역시 X. 김노인만 반환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김노인이 집도 갖고 돈도 갖고. 자, 다음 법률행위 해석입니다. 이때 의사대로 해석하는 주의를 의사주의, 표시대로 해석하는 주의를 표시주의, 상대방 측면에서, 상대방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해석하는 주의는 표시주의, 표의자 측면에서 표의자를 보호하는 해석을 하는 주의를 의사주의. 의사주의는 주관적, 객관적. 의사주의, 주관적 해석. 어떠한 효과 의사? 내심의 효과 의사를 탐구한다. 표시주의는 어떤 효과 의사? 표시상의 효과 의사. 다시 풀어주면 표시행위로부터 추단된 효과 의사를 탐구하는 것이 표시주의. 우리 판례는 법률행위 객관적 의미, 표시행위의 객관적 의미를 탐구한다 그래서 판례는 표시주의 입장이다 그랬죠. 해석하는 방법 세 가지입니다. 자연, 규범으로 보충하자. 1인칭 자연적 해석, 2인칭 규범적 해석, 3인칭 보충적 해석. 자연적 해석은 상대방 있을 때, 없을 때? 없을 때. 규범적 해석은 상대방 있을 때. 다만 상대방이 있더라도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정한 마음을 알고 있다면 이때는 무슨 해석? 자연적 해석을 한다 그랬죠. 해석의 기준입니다. 네 가지. 목적, 사실인 관습,
임의법규, 신의칙. 임의 규정과 즉 법령 중에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 임의 규정과 다른 관습이 존재하면 무엇에 따른다? 관습에 따른다. 임의 규정과 다른 관습이 존재하는데 당사자의 의사가 명확하면 의사에 따르고 임의 규정과 다른 관습이 존재했을 때 당사자의 의사가 명확하지 아니하면 관습에 따른다. 사실인 관습과 관습법은 뭐가 다르죠? 사실인 관습과 관습법은 법적 확신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구별하는 거죠. 법적 확신이 있으면 관습법. 관습법은 법이니까 법원에서 직권조사한다. 사실인 관습은 관행만 존재하지 법적인 확신은 없어요. 따라서 법이 아니니까 이것은 당사자가 주장하고 입증한다. 다음 의사표시. 의사표시의 불일치를 표유자가 알고 하면 비진이, 짜고 하면 통정, 모르고 하면 착오, 속아서 하면 사기, 쫄아서 하면 강박. 그래서 비진이, 통정, 착오, 사기, 강박. 이게 비정상적인 의사표시였죠. 그래서 비진이 표시, 원칙, 유효, 예외,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무효. 다시 바꿔치면 상대방이 악의 또는 과실이면 무효, 비진이 표시에 대해 상대방이 선의 무과실이라면 유효가 되죠. 그래서 사립대학 조교 사건은 유효로 정리했어요? 무효로 끝났어요? 유효로 끝난 것이죠. 어떤 사실을 모른다 그러면 선의, 알았다, 과실, 알 수 있었다, 무과실, 알 수 없었다. 악의 또는 과실은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선의, 무과실은 모르고 알 수 없었다. 통정허위 표시 갑니다. 통정허위 표시는 의사표시 불일치를 상대방과 짜고 했을 때 통정해서, 짜고 해서, 통모해서 허위로 의사표시를 한 것이에요. 비진의 표시는 혼자 하는 거짓말이지만 통정허위 표시는 거짓말을 상대방과 짠 거예요. 거짓말이라는 점은 비진이와 통정이 같아요. 즉 의사표시 불일치를 했다는 말은 결국은 거짓말을 했다는 얘기인데 그것을 혼자만 알고 하면 비진의 표시고 상대방과 짜면 통정허위 표시가 되는 겁니다. 통정허위 표시를 하게 되면 당사자 간의 효과 언제나 무효가 되죠. 언제나 무효. 통정은 사회질서 위반이다, 아니다? 아니다. 따라서 사회질서 위반이면 불법원인 급여가 적용되는데 통정은 사회질서 위반이 아니기 때문에 불법원인 급여 적용 안 되죠. 그러므로 통정으로서 무효라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다. 그리고 채권자가 통정 사실을 입증한다면 대신해서 말소 청구할 수 있으니 이른바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랬죠. 통정허위 표시의 제3자에 대한 효과, 제3자가 선이라면 취득하니까 선의의 제3자에게는 통정한 허위 표시의 무효를 가지고 대항하지 못한다. 제3자가 악이라면 무효로서 대항할 수 있다. 제3자가 선이냐 악이냐에 따라서 보호 범위가 달라지니 이러한 무효는 사람에 따라서 다르죠. 변하니까 무슨 무효? 상대적 무효이다 그랬죠. 다음에 사고, 취소의 요건. 요건은 뭐예요? 내용의 중중. 내용의 중중. 내용의 착오이고 중요 부분 착오이고 중과실이 없어야 됩니다. 이때 내용의 착오와 관련해서 이른바 동기의 착오는 구별을 하셔야 된다. 동기를 어떻게 표현한다 그랬어요? 책에서 의사 형성 과정이라고 표현했단 말이에요. 의사 표시 불일치의 문제가 아니라 의사 형성 과정에서의 착오가 발생했을 때 동기의 착오는 취소할 수 없다. 왜? 내용이 아니니까. 그러나 표시된 경우라면 내용이 되니까 취소할 수 있죠. 다만 합의까지는 요하지 않는다 그랬죠. 표시되지 않았을지라도 상대방으로부터 뭐 했을 때 유발되었거나 제공된 동기의 착오라면 취소할 수 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